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가 된 여자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마을에서 보냈고 집 근처에서 작게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 메뉴는 한식이고 가장 자신 있고 잘 팔리는 메뉴는 코다리찜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으로 인해 장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단골 손님이 있는 이 동네에서만큼은 유명하고 알아주는 가게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남 보령에 있는 보육원에 버려져 부모도 모르고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살 때 보육원에 버려졌으니 절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사연도 알 수가 없었죠. 절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 같은 것도 딱히 없었어요.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과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자란 보육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근처 지역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선생님은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저희 보육원에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져와 특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저희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친누나였더라고요. 미경이는 왜 많이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한 명 한 명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던 선생님은 또래에 비해 유난히 마르고 소극적인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점심에 급하게 밥을 먹은 탓에 채기가 있어 속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체한 것도 모르고 일단 주는 대로 급식판을 받아 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아직 한 숟가락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상냥한 목소리에 거짓말을 한 게 들킨 것 같아 머쓱했습니다. 미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혹시 체한 거 아니야?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제가 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고 바늘을 가지고 와 손을 따주셨어요.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도 울지도 않는 저를 신기하게 보던 선생님이 집에 가시기 전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경아,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미경이 몸 상태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미경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그 이후로도 선생님은 자주 보육원에 방문했고 그때마다 누구보다 저를 먼저 찾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놀러갈 때도 선생님은 항상 제 손을 잡고 가셨습니다. 무조건 꼭 참는 제가 안쓰러우셨다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 나이면 투정도 부리고 울고 찡찡거려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유치원 보조교사로 20살에 취직을 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선생님들 뿐이었기 때문에 저의 꿈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0살 될 때까지도 선생님과 끈끈한 사제 간의 우정을 이어나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선생님의 아들인 승준 오빠와도 친남매처럼 많이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해? 3월부터 시작인데 나는 신규라서 2월 중순부터 출근해서 일을 배워야 된대. 그래? 나 3월부터 개강이라 2월 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보다 4살 많았던 승준 오빠는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만나서 놀던 오빠가 서울로 가버린다고 생각하니 내심 슬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오빠 한 명뿐이었거든요. 미경아, 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오빠 취직하면 내가 몇 살 정도일까? 22? 23? 와, 아득하다. 다른 얘기 말고 내 얘기 들어봐. 생전 본 적 없는 진지한 얼굴을 한 오빠의 모습이 사실 좀 우스웠습니다. 물론 그 다음 말에 저도 웃음을 거두어야 했어요. 나한테 시집와. 결혼하고 우리 서울에서 같이 살자.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군대에 있으면서 내내 고백할 생각만 했다는 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죠. 사실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오빠를 좋아했고 군대에 갔을 때도 일주일에 3장씩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그 마음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좋아.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게 순수했던 두 마음이 만나 결실을 이뤘습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쉬웠던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과 보령의 물리적 거리가 무색하게 연애를 했죠. 우리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하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27살, 저는 23살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에게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의 연애를 누구보다 응원하셨고 저희의 결혼 선언에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3년 동안 고향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력을 살려 서울에 올라와 동네 유치원에 정식 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교직 생활을 은퇴하신 후 함께 서울로 올라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태어나고 얼마 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시아버지의 기일날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저를 소개하셨어요. 여보, 내가 매일 자랑했던 우리 미경이 이제 미경이가 우리 식구가 됐어. 며느리 말고 내 딸 하려고. 여보, 우리 매일 둘째는 딸로 하자고 그랬었잖아. 우리 미경이가 시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쉽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잘해줬을 텐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유난히 저를 아껴주셨던 모습 그대로 결혼 후에도 딸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신혼생활의 시작을 세 식구가 함께 살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을 문제없이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오지랖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저희 부부는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며 그럭저럭 넘겼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노력에 비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험관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어째선지 도저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동네에 식당을 차리셨고 저는 일을 끝내고 시어머니를 보조하곤 했습니다. 일하면서 매일 지겹게 마주치는 게 아이들이라 아이에 대한 생각을 쉽게 끊을 수 있었어요. 미경아, 내 어머니, 난 손주 욕심 하나 없다.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멍한 표정으로 가게 상을 닫고 있는 제 표정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네? 너랑 승준이 어디다 내놓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쁘게 잘 살지. 가게도 이만하면 잘 되고 있지. 너는 네 일 잘하고 승준이는 회사 잘 다니고 난 더 이상 바라는 거 하나 없어. 부담 느낄 거 하나 없고 주변 사람들 말 하나 들을 거 없어. 어머니, 내가 예전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냐? 남의 말 신경 쓸 거 없어. 네 행복 네가 찾고 살면 그만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던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이서 우러나온 따뜻한 사랑과 깊은 배려에 가슴이 절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33, 남편이 37이 되던 해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허리인가 등인가 생전 아픈 적 없는 등이 아프다는 소리도 늘어갈 때쯤 휴가 내는 게 대수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저는 그를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당장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따뜻한 그 봄날, 병원에서 남편과 손잡고 들은 병명은 췌장암 4기였습니다. 이미 전신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길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멀쩡하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병원에 간다는 말만 전하고 온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차마 받을 수 없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살랑살랑 봄바람에 꽃비가 내리고 있었죠.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없긴 왜 없어. 나 안 죽어 여보. 걱정하지 마. 그의 미소 그리고 남편의 눈물 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내용을 전하자 시어머니 역시 가슴을 내리치며 엉엉 우셨어요. 가족력이 무섭다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다른 대학 병원도 돌아다니며 항암 치료해주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병원은 모두 예약을 잡았으나 대답은 다 똑같았어요. 항암 치료는 의미 없다고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자리가 없으니 미리 예약을 해두시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어요. 남편이 은행 일을 할 때 통장을 개설해주며 통장 개설 목적을 물어보는 것처럼 감정 없고 일상적인 말투였습니다. 내 남편이 죽는다는 소리를 참 쉽게도 하는구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뒤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병원에서 선고해준 여명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오래 살아야 3개월이라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난 안 죽을 거라고 걱정 말라던 남편은 딱 1달 뒤 정신을 잃고 1달 동안 호스피스에서 사경을 헤매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보, 오빠,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눈 뜨는 순간순간이 모두 고통인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나와 시어머니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가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내가 늦지 않게 쫓아갈게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제발 하루라도 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놓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여보, 내 인생 통틀어서 당신이랑 함께한 10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내 인생 황금기 만들어줘서 고마워, 미경아. 여보가 아닌 미경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은 듬직했던 덩치도 없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졌지만 마치 제게 고백하던 25살의 그때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정신을 놓고 1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먼저 보낸 시어머니는 아무리 강한 척 하려 하셨어도 그날 이후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데려갔어야지. 장례를 끝 마치고도 시어머니는 밤마다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우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밤마다 저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시어머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식까지 똑같은 병으로 먼저 하늘을 보낸 심정은 차마 제가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약간의 우울증을 얻고 시어머니도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며 저는 40대, 시어머니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는 어린이집 일을 관두고 시어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시아버님과 기일도 비슷하여 6월 초가 되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8년 다 되어 가는데도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온몸이 그렇게 아팠어요. 끙끙 앓으면서도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의 단골 손님이던 직장인분이
제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저와 직원들의 먹을 것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근무 시간에 약을 사오기까지 했었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초반처럼 끙끙 앓고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비 많이 오는데 퇴근길에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점심에 오지 않은 날은 꼭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근처라 걸어가면 돼요. 아이고, 날도 춥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차피 저도 가는 길이라 모셔다 드릴게요. 근처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라는 그분은 그렇게 몇 달을 제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뒤에 직원들 보는 것이 더 창피해 알았다고 하고 그분의 차를 탔죠. 마침 우산도 없는 터라 잘 됐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굴어서 곤란하시죠?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릴게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남편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네, 압니다. 저도 주책맞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참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지만 사장님 마음만 다치시니까 그렇죠. 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도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가게 운영하시는데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코다리찜 좋아해서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정도로 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표하는 남자들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내비치던 예전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아마 그 사람에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우스워진 것은 며칠 후였어요. 평소처럼 병원에 다녀온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치매기가 보인다고 하네. 네? 요즘 아도 오락가락하고 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더라. 다 이유가 있었나 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기가 찼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자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늙은이가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뭐하러 억지로 숨을 붙여놓으려고 그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며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가 어쩐지 무서워 그러진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돈독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많이 치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슴에 큰 상처를 2번이나 받은 시어머니는 점점 어두워지셨죠. 애쓰는 제가 안쓰러워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시긴 했지만 아들까지 하늘로 보낸 후 시어머니는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느껴졌어요. 절대 그런 적 없는 분이 반찬통을 다 열어놓고 상도 치우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볼일을 보고 변기물도 내리지 않았죠. 저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는 생전 그런 적 없는 분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네가 의사냐? 들으면 뭘 한다고 자꾸 병원에 가자고 그래?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투의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저도 스스로를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니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 없이 소태 같은 미역국을 끓이던 신혼 시절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 싫은 소리 한 적 없이 이만하면 잘했다. 다음에 나랑 같이 해보자. 넌 뭐들 잘하래라. 요리도 금방 늘 거야. 라고 저를 다독여 주시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상관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렇게 행동하실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온 저를 시어머니가 빤히 바라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남편 잡아먹는 팔자인 기집애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억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다 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착하고 죄 없는 내 아들을 팔자 고약한 네가 잡아먹은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듣기 싫었다는 그 말을 어떻게 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치매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계속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셨는데 차마 제게 말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러움에 엉엉 울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저런 식의 비슷한 말들을 제게 악담처럼 퍼부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제 팔자에 남편이 잡아먹혔다. 너를 이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그런 말들이었어요.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웠습니다. 분명 저를 넘치도록 사랑해주던 엄마 같은 존재였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괴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려 그러냐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보육원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승준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그 선생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없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딸입니다. 그건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들여다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침 걸으면 안 된다. 먹고 가라. 오랜만에 해보는 정상적인 대화라 어버버하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아침밥을 모두 먹고 출근했어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사람이 몰렸고 근처 부동산 집 사장님이 올 때쯤 이미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아유, 자기네는 매일 장사가 이렇게 잘 돼서 돈 세느나 정신없겠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오실 때마다 이래서 죄송해서 어떡해요. 식사 가게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매일 늦게 오는 걸 뭐. 다음에 올게. 아, 맞다. 그리고 자기야.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위치에 비해 자기네 집 진짜 잘 팔린 거 알지? 네? 내가 애 좀 썼어. 자기 어머님이 하도 비싸게 팔아달라고 하셔서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저희 집이 팔렸다고요? 저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제 표정에 더 당황한 건 부동산 아줌마였어요. 자기네 집 내놨잖아. 한 몇 주 됐는데 어머님이 와서 집 팔아달라고 하신 게? 점점 사색이 되는 제 표정에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나 봅니다. 저는 가게고 뭐고 당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숨이 턱까지 차게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시어머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 방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볕이 잘 드는 거실에 가지런하게 널려있는 빨랫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치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텔레비전 선반이 먼지 하나 없이 물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다 식탁에 놓여있는 손편지와 돈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경아,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이제 늙은이한테서 벗어나서 네 인생 살아라.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이 집밖에 없어서 내가 다 정리했다. 승준이나 내 생각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라. 아프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실 때와 다름없는 고든 시어머니의 손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어머니,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당장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어머님이 이 편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멀리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거의 울다시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편지 첫 줄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어요. 밖은 대낮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았다고요. 서울역 버스 터미널에서 보령으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서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놓은 정신으로 경찰서로 또 달려갔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경찰분이 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보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어쩌면 이러실 수 있냐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미안하다. 저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저를 버리고 그렇게 가시려고 했어요. 저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도 널 두고 떠나려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분명히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정 떼려고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궁리를 안 해서 나도 그만. 미안하다 미경아.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저한테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승준이도 내 새끼지만 너도 내 새끼지 않냐. 남편 먼저 보내고 이 다 늙은 시어머니까지 10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네가 얼마나 안쓰러워. 난 내 새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싶었다. 아직 젊은데 너 좋다는 사람 만나서 더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다. 너한테 한 말 하나도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재수롭다 미경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저와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게 직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제가 이때다 싶어 새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제게 도망칠 이유를 만들어주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가게와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아파트로 집을 사 이사를 갔어요.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고 그동안 미뤄뒀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그간에 묻어뒀던 슬픔을 뒤로하고 새 시작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고 현명한 저의 진짜 엄마가 되어 저를 보살펴 주셨죠. 저의 소원은 저의 시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가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제 곁에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또 제가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모자가 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